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나 시설 관리를 하는 공무직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정부 부처나 민간까지 정년 연장이 확산될지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치, 50대 취업자 수를 뛰어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러 담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시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의 비중이 엄청 많잖아요. 노인이 이제 기준이 과거 시절에 있었던 65세에 한정되기보다는 75세로 기준을 상향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요즘 60대는 굉장히 한창이에요. 저희 아빠도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못 하시고 쉬고 계시고 옛날에는 일자리도 많았는데 요즘엔 없으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건강하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시는데 좀 더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낫지 않나. 정년 연장은 좋을 것 같아요. 75세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적응을 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이제 일하시고 건강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브되고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하는 거는 뭐 적극 찬성이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정년이지 않나. 정년 65세 연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중직업의 프리랜서들 이런 것들 사회 흐름이 변화가 있는 거는 당연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직업의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서 고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적인 틀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년 연장, 고령화 사회가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주 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김성희 원장께 먼저 여쭤보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인데 먼저 공무직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예, 공무직은 이제 중앙지방정부와 학교에 이제 급식실 등 뭐 또 교무실에 보조하는 일도 하는데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신분의 네. 민간 노동자라고 간주되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년은 보장이 되는. 그러나 승진이나 뭐 임금 상승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근속에 따른 임금, 뭐 연공급
체계라 그러는데 연공급이 부재한 시스템이 이제 무기계약직. 그래서 임금은 갈수록 차이가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데 대신 정년은 보장이 됩니다. 예. 주로 이제 시설 관리, 환경미화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뭐 주민센터, 민원센터에서도 있고 이런 예. 데도 일하는데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설 관리, 환경미화 하시는 그런 청사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뭐 행안부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뭐 대구 광역시도 한다 그러고 예. 뭐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정년을 연장을 해도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고 청년층이 또 한편 임금 상승폭이 높지가 않으니까 근속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서 그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쉽게 한번 시험해보는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왜 행정안전부의 공무직이냐라는 것은 약간 실험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대체하느냐, 임금 계속 올라가면 인건비 감당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바로 피할 수 있으면서 또 뭐 그 일자리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하는 예전에 공무직이 되기 전에는 민간 업체에서 70세까지도 일을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60세지만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게끔 예외를 두는 그런 예.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예, 일의 성격은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진행자인 제가 실험적이라는 말씀 쓴 건 제도적 실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결정을 내린 어떤 정년 연장의 검토의 의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정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년 연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루고 추진해 가겠다라는 의지, 이러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는 공무원을 예. 대상으로 한 이런 임용 채용 관련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약에 정년 연장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당연히 생기겠죠.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연장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연장을 시도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임용 채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다 하는 것은 다른 부처로 이러한 연장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약 400명 정도가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민간 기업들도 이번 발표를 참고해서 유사한 정책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걸 한번 해보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제도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텐데, 금 교수님, 지금까지 우리 이 사회는 이제 법적인 정년 퇴직을 60세로 정했고, 또 정년 보장제가 이를 기준으로 이제 마련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60세 정년의 법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 있는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지금 정년 연장, 정년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정년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세요. 흔히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그 노동법의 적용 밖에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정년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정년이라는 말은 사실 전제가 되는 사람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뭐 퍼머넌트하게 무기로 채용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해고당하지 않는 바야 유지가 되는 게 원칙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처럼 일부 종신고용과 연공급제라는 고용 체계를 가졌던 나라에서는 그런 합의가 생긴 거죠. 예. 어느 나이까지는 해고 안 시키고 보장할게 대신에 그 나이 되면 나가라는 합의가 생긴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정년이라는 걸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일본에서도 이런 정년이라는 게 법적으로 무효다라는 주장도 많았어요. 그런데 60년대에 뭐 이제 판결 같은 걸 통해서 합리성이 있다라고 나왔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정년이 법제화가 됐고 예. 거기도 이제 60세에서 65세까지 올라갔고 최근엔 70세 정도까지도 이제 정년 강제 안 합니다만 계속 고용을 촉진하라는 게 나왔는데 한국은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비슷한 경로를 겪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제 그 고령자법에서 60세 정년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이 나이 문제는 그냥 그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80년대부터 이제 서구 선진 사회에서도 그 공적연금 재정 문제가 좀 생기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도 정확히 그렇거든요. 딱 그런 게 되니까 이제 노인 세대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 문제인 거거든요. 60세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이제 그레주얼로 65세를 간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소득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 관련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방법론으로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논의 자체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고 좀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60세 퇴직하신 분들이 65세까지는 네. 그러면 정말 무슨 겨울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까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합의가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게 아니고 딱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연공 승급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들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 건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공무직 같은 분들은 직급 체계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 승급이라는 게 없고 그냥 거의 하는 일에 따라 직무 베이스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 없더라도 민간에서는 65세, 7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공공 부분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서 정년이 생겨버린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직 정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고 다만 이제 한국의 정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겁나는 거죠. 지금처럼 60세 정도로 보장된 것만 가지고는 노후소득의 공백 부분을 메꿀 방법이 없으니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는 줘야 알겠습니다. 되겠는데 그 다음에 방법론이 하우가 중요한 거죠. 예. 정년으로 갈 건지. 그 바로 정년을 이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논의하는 토론하는 것인데요. 자, 세 분께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 또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보시는데 적절한 시점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면요. 네, 최근에 취업자 통계가 나왔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40대나 50대 제치고 취업자 수 최대 규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는 675만 명으로 지금 나왔고요. 50대는 672만 명, 40대는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619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40대를 경제의 허리다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가 중추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집단이었는데 이게 지난 한 4, 5년 사이에 50대로 바뀌었어요. 50대로 바뀐 것만 해도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노동경제 연구하는 저희들은 흥미로운 일이다. 40대가 보통 중추가 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50대가 됐구나. 근데 이게 단 몇 년 사이에 60대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용률 통계를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한번 뽑아가지고 왔는데 네. 보시면 이 녹색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60에서 64세의 지금 고용률이거든요. 53%에 63%까지 한 10여 년 사이에 10%포인트가 확 증가했어요.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네. 네. 그 50대도 역시 많이 증가를 했고 40대는 정체했습니다만 50대, 60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주력 취업 인구, 경제 예. 인구가 될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자료를 봐도 말씀으로 말로 설명하는 내용과는 동일한 내용인데 김성희 원장께서는 이 시점에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무엇보다도 노후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죠. 네,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인데 평균보다 3배가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게 압도적으로 1인데요. 그것은 노후소득의 공백 지점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가족도 돌봐주지 않고 연금으로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에서밖에 그걸 벌충할 수밖에 없어서 예. 노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지금 정년을 60세로 고정해 놓는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65세로 2033년까지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연령하고 정년하고 법적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되는 거고 사실 사회가 그 노후소득 공백에서 빈곤으로 내몰리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다. 그런 면에서 노후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먼저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서 연장하는 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 논의도 그런 다른 정책적 방안들도 같이 모색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법적 정년 연장이 아니냐. 예. 현재 60세로 돼 있는 게 2013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하여튼 10여 년 만에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게 적용되는 시기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13년 이후로 20년,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이제 65세로 연장을 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맞추자. 예. 노후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원장님 국민연금하고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은 이제 노인복지적 차원, 또 네. 사회복지적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노총이 지난해 법적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이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로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이게 바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는데 법적 정년은 2013년 이래로 60세로 묶여 있다. 예. 이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 이런 방안을 청원을 했고 법안으로 제출되었고 지난 회기 때는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제출됐는데요. 저도 그전에는 이에 대해서 정년 연장이 어떤 효과를 가질까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고 고민스러워했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졌는데 법적 정년을 연장 안 한다라는 건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단계적으로 그에 맞춰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교수님, 한국노총 주장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정년을 바꾸자라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연금하고 관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65세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법이란 거는 이제 정년이라는 게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정년을 어떻게 정하냐라는 게 그 무슨 천리처럼 그 연장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무리하는 걸 텐데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연금 쓰고 개시 연령이랑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든 메꾸는 게 뭐 일반적인 취지인 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정년 얘기를 앞에 제가 좀 나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라는 게 경로가 있고 정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년제도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과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으니 정년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처럼 종신고용제 터잡아서 경제 성장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야 새로운 사람 들어올 거고, 사실 연공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생산성에 비해 급여가 많아지니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 마찰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정년이 있는 나라라면은, 우리가 미국처럼 정년이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라면은 연금 연령이랑은 맞추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100% 동의. 이거는 예. 완전 동의하는데, 이게 나오면 딱 이제 기업 경영에서 나올 말은, 그러면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할 건데, 아마 좀 뒤에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60세, 65세까지 5세 추가되는 부분 동안에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취약한 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갓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몫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공정성 어떻게 할 거라는 등 그런 항변들이 들어올 거고, 그것은 근거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담론이 되게 필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실제 정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 노동시장의 약 한 2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 행정안전부는 이제 공무직을 시작을 하는 것이겠지만 양극화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예. 근데 사실 그 양극화보다 저희가 본질적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 빈곤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 인구가 현재 한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65세를 노인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2050년만 되면 2천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20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도 한 2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50년만 되면 당장 2천만 명이 65세 이상 2천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2천만 명이 지금처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탱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다른 젊은 연령들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우리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는 크게 두 축입니다. 이 자산의 불평등하고 소득의 불평등인데, 사실은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이 없는 노인들이 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처럼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나는 그런 노인 일자리면 이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창희 원장님,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또 일자리 전반적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방금 전에 제가 김영철 교수께 여쭤봤던 대로 실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한 2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년을 더 느리더라도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은 전체에서 일부분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해결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그 양극 분단된 과제죠. 한쪽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20% 미만이고요. 네. 정년제도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요. 그렇지 않은 다수의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일자리에 내몰려 있는 80%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분단되어 있는 이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정책적 수단 외에는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법제도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이 양극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제도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아래물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상향 이동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제도다. 그래서 정년 연장 혜택이 윗목을 데우는 데만 쓰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랫목을 데우는데도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적 제도 개편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른 정책적 수단 이런 것이 같이 가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한 거죠.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그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55세 우리가 이제 정년이었을 때 네. 보통 40대 말이 되면 이제 퇴직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임무작을 이제 60세로 정년이 바뀌면서 한 55세 정도부터 이제 퇴직을 준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60세 정년이라고 해도 이 많은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은 60세를 지키지 않습니다만 55세일 때는 40대 말에 사실은 이 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 됐고 60대 정년일 때는 그나마 55세로 넘어간 거거든요. 65세 정년으로 바뀐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준비하는 때가 60세 정도로 이제 연장이 되는 60세쯤이 거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당장 이 정년까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즉 버퍼가 이렇게 확충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도 따라서 퇴직하는 시점이 더 연장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인생 이무작을 준비하는 시점도 지금보다는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청년 연장이라는 게 이른바 고령화되는 사회에 연령대가 높은 인구에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취업 못한 청년층에는 금 교수님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예, 가능하고 실제 그런 목소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자리라는 것도 사회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늘 채용 관련 공정 부분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노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노인층의 취업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저는 이제 감히 상상하건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정도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노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노인들 갈 수 있는 거라는 게 제 인식이고 사실 현실과 많이 부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랑 충돌한다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벌어지는 일이랑 좀 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비유로 한국에서 노인 친화 직종이라고 말하는 게 경비, 미화, 청소 그런 거 시설 관리 그런 거거든요. 많이 보시잖아요 아파트에서. 네. 그 일자리 청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이 안 갈까요? 이렇게 보안 업체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보수로 그 일을 할 청년들이 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60세에서 65세로 계속 고용이나 정년 연장 같은 그 전환이 발생할 경우에 실제 청년의 일자리를 그게 침식한다라는 것은 좀 기호에 가깝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성희 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요즘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특수고용직, 이른바 이제 프리랜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따로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일용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성장하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정년이 뭐가 중요하냐, 정년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년 연장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문제, 예. IMF 이후로 한 번도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의 문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한계 일자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 이 불안정 노동이 점점 더 넓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런 문제를
다 엎어서 정년 연장 문제에서 엎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정년 연장 문제는 딴 데로 혹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노후소득 보장 문제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문제 각각의 해법이 다 있는 것이고요. 이 해법은 반드시 충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보완성을 높이고 그 대체 관계는 줄이는 방안에 정책 구사를 어떻게 가미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정년 연장은 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혜택이 안 가죠. 그러나 2013년에 정년 연장 60세로 연장한 경험은 그것이 여러 군데 파급 효과를 점진적으로 미치더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이 법적 정년 연장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직업 구조 전체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느냐 정년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 임금의 문제인데 세 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금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우리가 이른바 임금 피크제라는 것도 있고 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 마냥 정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근속 연수가 갈수록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생각은 어떤지, 바로 이 임금 개편 방향이 연봉 체제의 변화인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해고와 채용이 좀 더 쉬운 방식으로, 그다음에 퇴직 후 재고용으로 새로 리셋해서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영철 교수님부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특성이 특히 임금에서 이 호봉제를 따르고 있고 이 연공에 따른 그런 보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OECD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연공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생겼느냐. 그러니까 한 50세에 취업자가 60세가 됐을 때 임금이 상승할 텐데 단순하게 10살 더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증가하는 그런 임금 상승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1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11% 정도 나오고 OECD 평균은 약 한 5.5%.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많고요. 우리와 유사한 이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한참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정년을 연장했을 때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 연공에 따르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고용과 이 어느 정도 이 대체성이 있느냐 이거는 좀 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퇴직하는 분의 연봉 수준과 신규 채용하는 청년들의 연봉은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은 2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연공 서열식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년 연장을 추진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당장은 중요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임금 체계 개편 이런 게 이제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질문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먼저 하는데 임금 체계라는 것만 따로 들어볼 게 아니라 고용 관행을 봐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연공제 시니어리티가 좀 강한 나라가 후발 산업 국가가 한 100년 전쯤에 일본, 우리는 한 60년 전쯤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젊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근데 그 회사 내에서 OJT로 일을 가르치면서 우리 회사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썼고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급속한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 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 시점이 와버린 거고 사실 일본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성과주의 연봉, 성과주의 급여 체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진도가 많이 안 나갔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채용 당시에 이제 직무로 사람을 뽑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서구나 미국 사회는 그냥 잡 디스크립션 한 다음에 이 직무 뽑을 거야 라고 사람을 뽑는데 한국은 좀 바뀌어갑니다만 그렇게 안 뽑았잖아요. 그냥 뭐 적성 검사한 다음에 대학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 채용한 다음에 사람 배치하고 직무로 사람을 뽑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고 직무로 페이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무급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입사한 사람인데 우리는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왜 저는 저 직무를 회사가 줬다고 더 받아야 되라는 걸 수용할 사람은 잘 없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정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했습니다만 산업 현장에 이게 잘 정착이 안 되는 건 틀림없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년 연장이 되었던 계속 고용이 되었던 이제 그 고령자층에서 계속 고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될지는 정말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인 거고 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말이 필요는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하우 문제 정말 하우가 중요한 건데 예.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건 사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정하는 게 맞거든요. 정부가 들어보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은 일단 노조 조직률이 높지가 않은 나라라서 단체 교섭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경우가 없고 보통 취업규칙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임금 피크제 판결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이 드라이브 걸었던 공기업 임금 피크가 법원에서 무효가 많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은 겁나는 거죠. 이제 정년을 연장한 다음에 연장된 기간 동안에 임금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싶은데 손발이 묶여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 교수님께서 일단 배경 설명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제도 현실적으로 김성희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한번 선택된 제도가 그 사회에서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이 기업들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도의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식을 주로 쓰는 것으로 대처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줄여서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우리가 40대 초반인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하고 훨씬 또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라는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고도 성장 시기에 엄청난 연공급으로 혜택을 받았어요. 기업들은 왜 대규모로 신규 채용하는데 네. 연공급의 특징은 초임금 굉장히 낮게 줘도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굉장히 낮은 박봉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혜택을 보고 이제는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형성된 몇십 년에 형성된 문화가 바뀌는 거에 불가능하게 가깝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바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과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직무급하고 다른 거고요. 연공급을 바꾸는 직무가치에 따른 것은 뭐 서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 방식을 채택하고 싶지만 그런 관행은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성과급을 강조하는 것은 예. 개별 평가를 통해서 탈락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노동 쪽에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좀 있습니다. 독일 같은 이제 숙련급은 근속 보상과 숙련 상승을 일치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직무급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초임금 굉장히 높이 줘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기업들은 좀 성과평가로 가려고 그러고 네. 또 노동은 사회적으로 교섭된 임금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간격이 있어서 임금 체계 문제가 나오는 순간 상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해법을 구사해야 된다. 예. 김현주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정년 연장으로의 제도 개편을 상정해 놓고 이제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이 현실적이냐, 뭐 외국의 사례가 됐든 우리의 현실이 됐든 무엇일까요?
네, 우선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각각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86년도에, 영국은 2010년도에 이제 정년을 폐지했는데요. 근데 미국과 영국은 해고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과에 따른 그런 연봉 체계를 갖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이 되거나 부담이 된 바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정년을 지금 연장을 했고, 네. 현재 이게 굉장히 장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 번에 단칼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3년에 1년씩을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나서 61세, 3년 지나 62세, 그러니까 거의 15년 정도 걸쳐서 65세까지 2025년에 이제 65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소 65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90% 이상 이미 65세를 채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저희가 참고할 게 뭐냐면, 일본이 아무런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나 어떤 기업 개혁 반발이 없이 65세가 잘 정착이 된 거는 기업들한테 선택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으로 갈지, 그러면 연공 서열로 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재고용 방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해고 처리가 되고, 예. 1년씩 이제 재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리셋 후에 새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리셋해서 이제 직무를 재배치해서 이제 65세까지는 고용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정년 폐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 두어서 특정 업종에서는 이제 정년을 아주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사실은 일부 업종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넓혀주니까 기업들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용이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구체적인 사례와 또 우리 정년 연장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방안은 2부에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LESG 평가연구원 원장,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워낙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67님께서 정년을 늘리려면 그에 맞게 업무와 책임을 지게 해야 하겠죠. 다만 정년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40대만 되어도 인력으로 안 쓰려고 하는 이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6432님 열린 토론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직도 공무원도 정년 연장은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희망찬 사회, 건전한 국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4928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 인력이 부족해 신문 광고로 모집하는 실정이며 30, 40대는 주말을 가족과 보내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자주 하면서 퇴직 연령을 65, 66세로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년 연장이 그만큼 또 우리가 빠른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는 논의가 되고 또 사회적 숙성 과정도 거쳐왔는데 강 교수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정년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일단 저희가 그 앞 세션에서 김영철 교수님이나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서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정년제가 있다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정년이라는 게 딱 인상 자체가 나이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 돼버리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명확하고 다만 이제 한국이랑 맥락이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애들 컨트랙트라 그래서 해고가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고 영국도 60년대 이후로 이제 부당해고 같은 게 제한이 있습니다만 한국보다는 조금 완화된 나라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맥락의 차이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고 다만 서구권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해고 제한법이 있고 한국 정도로 해고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그런 나라는 이제 65세 정년이 있고 최근에 연금 관련돼서 독일도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랑 제일 비슷한 경우를 먼저 겪은 게 일본인데 일본은 법적으로 정년이 있기 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 사회 간행으로 단체 협약 같은 걸로 만들어진 정년은 그때 40세, 45세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55세, 60세 막 올라가는데 55세에서 60세 올라갈 때는 정년을 강제하는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60세에서 65세 가는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용이라고 옵션을 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촉탁을 허용하는 방식인 거죠. 촉탁이라는 표현이 원래 법이랑은 딱 맞진 않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버스 얘기 나왔는데 한국에는 버스 기사가 정확한데 예컨대 이제 타시는 버스 보시면 약간 노령자인 운전기사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거의 촉탁일 거예요. 보통 단체 협약 같은 걸로 60세 정년이 끝나고 나면은 정년 퇴직 이후에 약간 텀을 두고 그분을 재고용하세요. 촉탁으로. 그러면 그 전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는데 급여가 한 40%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승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촉탁으로 가면은 사실 그러니까 촉탁이 된다라는 거 계속 고용한다는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거죠. 노동력이 갑자기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급여는 확 줄일 수 있으니 예. 기업에서도 요구가 되는 건데 다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진행할 때 후생연금이나 연금 등에서 약간 보전을 하는 게 있었어요. 촉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소득 감소 부분 일정을 뭐 공적인 수단으로 이게 서비스를 줬는데 한국도 만약에 이제 계속 고용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 이외의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냥 그 스스로의 부담이 아니라 약간 공적인 측면에서 그 소득 감소분을 약간이라도 어느 수준이라도 이거를 메이크업해주지 않으면은 차별 문제가 당연히 또 대두가 될 것이고 일본 소송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일본도. 네, 알겠습니다. 김 원장님 또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다는 아닐 것이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도 모든 조직이 다 똑같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단기 계약을 맺는 직장의 경우 또 특수고용직, 특고직이죠. 또 소규모 사업장 이런 경우에는 뭐 과연 정년이라는 게 존재할지 배려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올 텐데요. 예. 단기 계약이나 특수고용이나 이런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정년 문제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년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데 정년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줄이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별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년 연장론이 노소득 공백의 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를 풀 때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이고요. 원장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년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은 정년이 있죠. 있는 데가 중년 이상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것은 가지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율은 뭐 대기업이나 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이 또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013년 60세 정년의 효과는 중견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 20%의 대기업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정년 연장을 해야 소기업이 움직이기가 쉽고 소기업은 또 인력난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정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자들이 오히려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있는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달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충돌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 노사가 사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년 연장 방식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이 산업별로 또 고용의 성격별로 이 정년 연장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일용직 같은 형태로 일하는 노년층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년 연장이 이 제도가 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은 뭡니까? 우선은 우리가 60세 이상 현재는 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어르신들 고용률이 이제 거의 뭐 60대만 해도 70%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일자리가 이 단기 일자리고 불안정한 일자리고요.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이 정규직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그런 취업 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65세가 되면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남아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정년이 65세로 확장이 되면 65세 이후에도 기업에 따라서는 또 정년을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세 이전에 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훨씬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지금 60세 정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재교육을 통해서 숙련 기술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조만간 정년으로 퇴사를 할 게 예정돼 있는 근로자에게 투자를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이제 2년 3년 뒤에 내가 퇴직을 한다.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50대 후반이면 사실 굉장히 지금은 팔팔한 그런 나이인데 또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기술을 숙련시킬 만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동기부여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이제 많이 창업들을 하시잖아요. 창업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가 좀 되는 사업일까? 이런 걸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현재 일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잘해보겠다. 시대의 흐름, 추세, 기술의 트렌드에 쫓아가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이 지금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기업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0세에 다른 데 가서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변변치 않은 그런 어떤 단기 일자리를 갖는 것보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 생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사 간 양쪽의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잠깐만 제가 60세에서 64세 일자리가 한 개 일자리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면 거기서 좀 우리는 사람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효과가 가서 60세 이상의 인구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또 한 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여기에 이제 정책이 같이 호응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년 연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정년 연장 혜택도 못 보는데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 거야? 이런 의문도 생기지 않을까요? 정서적 센티멘털 자체가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 대기업의 그 대형 노조에서 단체 교섭하면서 정년 연장 얘기 나왔을 때 그 사회적 여론이 싸늘했죠. 저도 저건 좀 딜리버를 잘못했다. 그 표현 저거 지금 할 얘기 아니고 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 사실 정년이 자기 일이 아닌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은 무기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 더 나아가서 고용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취직하면은 정년까지 간다라는 발상으로 취업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그 회사에서 몇 년 다닐지 기대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한 몇 년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렇게 자기가 트랜스퍼에 나가면서 급여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은요, 정년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에요. 정년이라는 걸 기대도 안 하고 정년까지 어느 회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제 커리어를 잘 스스로 개발해서 무언가 향상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세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담론으로 제시되면 그 네 글자 말하게 되면은 정년을 목전에 둔 대기업, 공기업 사람들을 위한 담론으로 되게 협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그 정년 연장이란 말 대신에 노후소득의 공백을 메꿔야 된다라는 좀 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 정년 문제가 아니고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세대 자체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노령 인구를 떠받치기에는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어요. 저출생이라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총량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꼭 정년뿐만 아니라 이제 경력 단위 여성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킨다든가 큰 틀로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수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사이즈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총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든 만들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왜 제가 여쭤보자면 방금 전에 우리 이 청취자 게시판에도 정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명백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고 이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 권 교수님께 먼저요. 대한노인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이중건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겠다, 올리겠다, 상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년과 노인의 기준 연령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년은 개별 기업에서 근로자들과의 그 무기고용을 단절할 수 있는 고용을 중지시키는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노인 회장님 말씀하시는 노인 연령이라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제반 사회보장급부라든가에 기준되는 연령일 텐데 이거를 노인회에서 올리겠다고 말한 배경은 제가 그냥 감히 추측해 보건데 지금 노인 인구 워낙 많아지는데 한정된 복지 예산을 조금 더 취약한 분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좀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김영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령 이제 75세까지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그럼 74세까지 5세까지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 그러면 정년도 관련된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번 이 노인 회장 이중근 회장의 이 발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보통 노인회에서는 이 노인 연령을 높이는데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연령 현재 65세인데 65세가 돼야지 지금 이제 지하철 무료 탑승과 같은 그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초연금 또 33만 원 이렇게 지급받는 연령 65세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국민연금 수령도 역시 65세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다른 많은 복지 혜택이 65세에 맞추는데 그거는 이 노인복지법 상에 65세가 노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75세로 바꾸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노인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회 회장으로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 드는데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사실은 이 이중근 회장의 이제 이야기가 2050년 이야기하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가 2천만 명, 2천만 명 동률이 된다. 예. 그럼 어떻게 국가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즉 노인 일자리, 노인 취업에 사실 방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65세가 되면은 노쇠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요.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사람들 인식도 그러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채용한다. 상상이 안 돼요. 국가에서 노인이고 노인의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이잖아요. 기초연금을 받고 지하철에 무료로 탑승하는 등등. 그럼 제가 말씀드린 정년 연장이 부분적으로라도 간접적으로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맞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노인회에서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75세까지 이하의 이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업무 아까 이제 버스 기사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반으로 줄어요. 왜? 노인이니까 고용할 이유도 없고 고용을 한다면은 뭐 노인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위험도 더 높아지는 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용을 해주는 대신에 연봉을 이렇게 적게 주겠다는 거. 이런 식의 대우를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다. 노인회에서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충분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네. 그에 합당한 대우로 채용을 해달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년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좋은 것일 텐데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만큼 확보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사 노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정년을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이제 관련된 법안들도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 분께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 원장님부터. 하여튼 현재 노인 연령 상향은 뭐 어쨌든 노인 복지의 여러 요소들과 연관돼 있는데 현재 노인 빈곤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본 방식이 현 정부도 이제 주로 재고용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선택권을 기업에 주는 방식인데 예. 재고용 방식은 지금 이 부분적으로 일부 대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청으로 가거나 이렇게 임금 많이 깎여서 가긴 하지만 그런 방식이 이미 하고 있는 일부에게만 선택권을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면 하던 대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노후소득 공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함량 미달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노후소득 공백을 명시화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을 일단 축에 두면서 네. 다른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재고용 방식만 집착하더라도 일본은 희망자 모두 또 그다음에 이제 중도 해고 금지 그리고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가미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영철 교수께서는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속도,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근시일 안에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정도거든요. 근데 2030년만 되로 1%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건전한 어떤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지금의 이제 고령층이 얼마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방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고 또 아래 사람을 하대하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정년만 연장이 돼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렇게 꼰사나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고령층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면서 정년이 연장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재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 새로운 직무로 필요하다면 전환 배치 이런 것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고령층도 역시 내가 이제 금방 회사에 나갈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65세까지 일할 테니 거기에 합당하게 내 숙련 기술을 갖추어가겠다 이런 의지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려면 기본적으로 시일을 좀 충분히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시일을 두고 기업도 당사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고로승 교수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그 시간이 얼마 없어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사노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징적이고 유일한 법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참여자들이 소셜 파트너들이 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울에 두 쪽에 올려놓을 걸 서로 담백하게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노동 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원한다. 아니면 그 노령 당시의 근로 조건의 개선을 원한다, 차별 금지를 원한다라는 걸 올려놓는 거고. 기업 쪽에서 경영계에서는 임금 체계를 좀 유연하게 개편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임금 체계를 포함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를 법제를 어떻게 고쳐보자라는 거를 정말 크게 다 열어놓고 바터를 해야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로 속내가 이만큼 이마무시하게 속이 있는데 요거 딸란다, 요거 하고 싶어라고 놔둬봐야 그런 사회적 합의는 정부 쪽에서 아무리 이제 손목을 비틀어서 합의시켜놔도 실현 안 됩니다. 그 뒤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제발 좀 큰 틀에서 노자 양측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정말로 필요하다고 원하는 것들을 꺼내놓고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사실 서로 인식이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말 이제 증거에 기반한 실태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두 분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인 빈곤, 그 다음에 고령 그 소득 공백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라도 벌어 세금 내야지 젊은 세대들도 부담이 덜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젊은 세대들이 정년 반대한다는 게 너무 단견인 게 그분들이 일해야 자신들이 부양해야 되는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 넣어놓고 완전하게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감 연장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